요토됩니다. D-20, D-21. 시험이 얼마 안 남았네. 사무관리론 살펴보도록 하고요. 실제 유력한 테마 위주로 살펴볼게요. 자, 1번 문서의 작성 기준과 관련하여 발의자 및 보고자의 표시에 대해서 약술하시오. 발의자 및 보고자의 개념. 그래서 발의자라는 것은 기한하도록 지시한 사람이죠. 그리고 스스로 기한한 사람을 말하는데 지시 여부는 기한 내용의 구체성 여부를 감안해서 판단합니다. 보고자는 결재권자에게 직접 보고하는 자를 말하고요. 표시 기호 및 표시 방법입니다. 그래서 발의자 같은 경우는요, 이런 표시를 하죠. 이렇게 별 모양이죠. 발의자는 별 모양으로, 보고자는 이게 무슨 표시라 그래? 어쨌든 점, 가운데 있는 점, 원 모양의 가운데 있는 점 표시해가지고 발의자, 보고자 동일인 경우에는 이 표시를 함께 표시합니다. 그래서 기호는 기한문 해당 직이나 직급 앞 또는 위에 표시하고요. 그래서 보고자 표시 생략은요, 업무관리 시스템 또는 전자문서 시스템을 이용하여 보고하거나 결재권자에게 직접 보고하지 않는 경우 보고자 표시를 생략할 수 있고요. 발의자 및 보고자의 표시 생략 문서입니다. 그래서 발의자 및 보고자의 표시 생략. 첫째, 검토나 결정이 필요하지 아니한 문서. 둘째, 각종 증명서 발급이라든가 회의록, 그 밖의 단순 사실을 기록한 문서고요. 셋째로 일상적이거나 반복적인 업무로서 경미한 사항에 관한 문서인 경우에는요, 발의자, 보고자 표시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이요. 지식행정 개념과 지식행정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이 있죠. 지식행정이란 것은 행정기관의 행정정보나 행정 업무의 수행의 경험 및 업무에 관한 지식의 공동 이용 등을 통하여 정책과 행정 서비스 실을 높이는 방식의 행정입니다. 지식행정이라는 것은 정책의 품질 및 행정 서비스의 향상을 추구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하고요. 지식의 창출, 공유, 활용 과정을 조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포괄합니다. 그래서 지식행정의 개념, 행정기관의 행정정보나 행정 업무 수행의 경험 및 업무에 관한 지식의 공동 이용 등을 통하여 정책의 행정 서비스 질을 높이는 방식의 행정이고요. 지식행정 활성화 계획의 수립 및 시행입니다. 수립 및 시행은요, 첫째, 지식행정 활성화.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행정정보, 행정 업무의 수행, 경험 및 업무에 관한 지식의 공동 이용 등을 통하여 정책과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방식의 행정을 활성화하도록 노력해야 되고요. 둘째, 지식행정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입니다. 그래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장은요, 매년 지식행정 활성화 계획을 수립 시행하죠. 그런데 이제 수립 및 시행에 관해서 다음 사항의 내용들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첫째, 당연히 지식행정 활성화 계획에는 첫째, 지식행정 목표 및 활용 첫째, 지식행정의 목표 및 활용 전략. 둘째, 지식행정 담당자의 지정. 그 다음에 이에 대한 지식 정보의 수집, 관리, 활용. 그 다음에 연구 모임에 관한 사항 등이고요. 셋째, 지식행정 활성화를 위한 평가, 보상 방안이고요. 넷째, 행정, 지식, 관리
시스템의 관리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말하고요. 그 밖의 지식행정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정부 지식 행정화 활성화 계획은요. 매년 행정안전부 장관은요. 정부 지식 행정화 활성화 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는데요. 그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됩니다. 첫째, 정부 지식 행정화 활성화 추진 전략. 둘째, 행정 지식 관리 시스템과 정부 통합 지식 행정 시스템의 운영 및 활용 실태의 점검 평가에 관한 사항. 셋째, 우수사례 발굴해야겠죠. 지식행정 우수사례 평가에 관한 사항, 발굴 및 포상에 관한 사항. 넷째, 분야별 전문가가 질의에 답변하는 운영 방식 등 전문 지식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정부 지식 행정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들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문 형식으로 지식 행정 개념과 지식 행정 활성화 계획, 그죠? 그 내용들, 그죠? 지식 행정 목표 수립 시행할 때 지식 행정의 목표 및 활용 전략, 지식행 담당자, 지식행정 활성화를 위한 평가 보상, 행정 지식관리 시스템의 관리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고요. 정부 지식행정 활성화 계획에서 매년 그 계획을 수립하죠. 정부 지식행정 활성화 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는데 그 포함된 내용은 정부 지식행정 활성화 추진 전략, 행정 지식관리 시스템과 정부 통합 지식행정 시스템의 운영 및 활용 실태, 점검 및 평가 사항, 그 지식행정 우수사례 발굴 및 포상에 관한 사항, 다음에 분야별 전문가가 질의에 답변하는 운영 방식 등 전문 지식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정부 지식 행정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복합민원 처리 유형에 대해서 약속을 하죠. 그래서 복합민원은 뭐죠? 복합민원이란 개념은요. 하나의 민원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의 민원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법령, 훈령, 예규, 고시 등에 의하여 다수의 관계기관 또는 관계 부서의 허가, 인가, 승인, 추천, 협의 또는 확인 등을 거쳐서 처리되는 법정 민원을 뜻하고요. 다시 하나의 민원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법령, 훈련, 예규, 고시 등에 의하여 다수의 관계기관 또는 관계부서의 허가, 인가, 승인, 추천, 협의 또는 확인 등을 거쳐 처리되는 법정 민원을 복합민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복합민원의 처리는요. 첫째, 행정기관의 장은 복합민원에 대해서 처리 주무부서를 지정하고요. 그 부서로 하여금 관계기관 또는 부서 간 협조를 통하여 민원을 일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 문서의 일괄 처리. 그래서 행정기관의 장은요, 복합 민원과 관련된 그 모든 민원을 지정된 처리 주무부서에서 일괄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복합 민원 종류 등 민원 편람. 행정기관의 장은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해서 복합 민원의 종류, 접수 방법, 구비 서류, 처리 기간, 처리 절차 등을 미리 정하여 민원인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하고 민원 편람에 이를 수록합니다. 그래서 복합 민원 처리 유형입니다. 그래서 첫째, 의제 처리. 의제 처리라는 것은 어떠한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 그 근거 법령이 서로 다른 인허가를 함께 받아야 할 경우 관련 인허가가 주된 인허가와 중복되거나 유사하다면 주된 인허가만 받으면 관련 인허가도 함께 받은 것으로 간주해서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 근거 법령이 서로 다른 인허가를 함께 받아야 할 경우 관련 인허가가 주된 인허가와 중복되거나 유사하다면 주된 인허가만 받으면 관련 인허가 또 함께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하는 것이죠. 그것을 말하고요. 둘째, 참고 일어납니다. 참고 일어나. 주된 인허가와 관련되어 있는 인허가의 접수를 모두 받도록 하되 민원인이 일일이 담당 부서별로 직접 찾아다니지 아니하고 주된 인허가 및 관련 인허가에 필요한 구비 서류를 모두 갖추어 주된 인허가의 처리 부서에 제출하면 주무부서의 책임을 지고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 처리해주는 제도를 참고 일어나죠. 그래서 참고 일어나. 그래서 주된 인허가와 관련되어 있는 인허가의 접수를 모두 받되, 그죠? 민원인이 일일이 담당 부서별로 직접 찾아다니면 귀찮잖아. 예, 직접 찾아다니지 아니하고 주된 인허가 및 관련 인허가에 필요한 구비 서류를 모두 갖추어 오면 갖추어서 주된 인허가의 처리 주무부서에 제출하면요, 주무부서에서 책임을 지고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 처리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개별 처리는요, 주된 인허가와 관련되어 있는 인허가들을 민원인이 각각 신청하여 접수하여 처리하는 민원을 개별 처리고요. 그래서 의제 처리, 참고 일어나, 통합 처리죠. 그다음 개별 처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별 처리는요, 주된 인허가와 관련되어 있는 인허가들을 민원인이 각각 신청, 접수하여 처리하는 민원을 말하고요. 네. 다음 문제, 문서의 필요성. 문서의 필요성과 기능에 대해서 약술하면요. 일단 문서의 필요성은요, 문서가 필요한 이유를 쓰면 되는 거죠. 막상 쓰려고 하면 기억이 안 날 수가 있어. 그래서 문서의 필요성은요, 첫째, 내용이 복잡할 때 당연히 문서로 써야겠죠. 둘째, 업무 처리에 대한 의사소통이 대화로는 불충분할 때 그때 문서 작성해야 되고요. 그리고 의사표시 내용을 증거로 남겨야 할 때 내용을 증거로 남겨야 할 경우. 넷째, 업무 처리 형식상 또는 절차상 문서가 필요한 경우. 형식상 또는 절차상 문서가 필요한 경우.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업무 처리 결과를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때 문서가 필요한 거고요. 문서의 기능입니다. 문서의 기능. 문서 어떤 기능을 할까요? 일단 첫째, 의사의 기록 및 구체화겠죠. 그래서 문서의 기한부터 결제까지 문서가 성립하는 과정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의사의 기록 구체화. 둘째, 의사의 전달 기능이 있겠죠. 그래서 의사를 공간적으로 확산하는 기능으로서, 그러니까 문서의 발송, 도달 등 유통 과정에서 나타나고, 셋째, 보존인데요. 보존. 문서로서 전달된 의사는 지속적으로 보존할 수 있고 역사 자료로서 가치를 갖기도 합니다. 이는 의사 표시를 시간적으로 확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시간적으로 확산시키는 역할. 그다음에 자료 제공입니다.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참고 자료 내지 증거 자료로 제공될 수 있죠. 그래서 행정활동의 지원 및 행정활동을 지원하고 촉진시킵니다.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업무의 연결 및 조정입니다. 그래서 문서의 기한, 결제, 그리고 협조 과정 등을 통해서 조직 내외의 업무 처리 및 정보 순환, 조직 내외의 업무 처리 및 정보 순환이 이루어져서 업무의 연결, 조정 기능을 수행하게 합니다. 업무의 연결, 조정 기능을 수행하게 합니다. 그래서 문서의 기능은 5가지. 의사의 기록 구체화,
의사의 전달, 의사의 보존, 자료 제공, 업무의 연결 및 조정이고요. 문서의 필요성은 내용이 복잡할 때, 그 다음에 업무 처리에 대한 의사소통이 대화로는 불충분할 때, 의사 표시 내용을 증거로 남겨야 할 때, 그 다음에 업무 처리 형식상 또는 절차상 문서가 필요할 경우, 다섯 번째, 업무 처리의 결과를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입니다. 다음, 민원행정제도의 개선과 관련 민원 실태 조사 및 확인, 점검에 대해서 약수를 하시오. 민원행정제도 개선에서 민원 실태 조사죠. 실태 조사 해야겠죠. 중앙행정기관회장은요, 매년 그 기관이 관장하는 민원 처리 및 운영 실태를 조사하여야 합니다. 근데 간소화하게 해야죠. 간소화 방안을 마련합니다. 중앙행정기관회장은 조사 결과에 따라 소관 민원의 구비 서류 처리 절차 등의 간소화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요. 다음에 행정안전부 장관은요, 그 효과적인 민원 행정 및 제도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행정기관에 대한 민원을 개선 상황과 운영 실태를 확인, 점검, 평가할 수 있고요. 다음에 시정조치 건의 및 요구입니다. 시정조치 건의. 그래서 시정조치를 건의할 수 있는데요. 행정안전부 장관은요, 확인, 점검, 평가, 결과, 민원의 개선에 좀 소극적이거나 이행 상태가 불량하다고 판단이 되면 국무총리에게 이를 시정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건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할 수 있는데, 행정안전부 장관은요, 시정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중 처리 기간의 경과, 구비 서류의 추가 요구 및 부당한 접수 거부 등 경미한 사항은 직접 관계 행정기관장에게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처리 결과는 당연히 통보하겠죠. 국무총리로부터 시정 요구를 받거나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시정 요구를 받은 행정기관장은요,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그 처리 결과를 통보해야 합니다. 평가입니다. 자, 행정안전부 장관은 민원 행정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행정기관에 대한 민원 행정 및 민원 제도 개선의 추진 사항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고요. 행정안전부 장관은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기관 및 직원에 대한 포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소화 방안 마련하고 확인, 점검, 평가할 수 있고요. 시정조치, 건의 및 요구할 수 있고요. 그래서 처리 결과는 그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그 처리 결과를 각 관계행정기관은 통보하고요. 행정안전부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행정기관에 대한 민원 행정 및 민원 제도의 추진 상황에 대한 평가할 수 있고요. 행정안전부 장관은 평가 결과에 따라서 당연히 각 우수기관 및 직원에 대해서 포상할 수도 있습니다. 네, 고요. 공문서의 종류는 뭐 꼭 이렇게 나온다기보다는 어떤 식으로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공문서의 종류는 반드시 일단 암기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법규문서, 첫째, 법규문서, 주로 법규사항을 규정하는 문서로서, 그죠? 헌법,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조례 및 규칙에 관한 문서를 말하고요. 지시문서는 훈령, 지시, 예규, 일일 명령이 있죠. 그래서 훈령 같은 경우는요, 훈령, 삼국기관이 하급기관에 대해서 장기간에 걸쳐서 그 권한의 행사를 일반적으로 지시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 이 훈령입니다. 다시, 삼급기관이 하급기관에 대하여 장기간에 걸쳐 그 권한의 행사를 일반적으로 지시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 지시는 상급기관이 직권 또는 하급기관의 문의에 의해서 하급기관에 대해서 개별적 구체적으로 발하는 명령으로 훈령과 비교되죠. 훈령은 어떤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 대해서 장기간에 걸쳐, 그죠? 그 권한의 행사를 일반적 지시하기 위해서 발하는 명령이라면, 지시는 좀 더 개별적 구체적으로 발하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상급기관이 그것도 직권이나 하급기관의 문의에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으로 하급기관에 바라는 명령을 말하고요. 예규란 것은 예규, 그러니까 행정 업무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반복적인 행정 업무 처리 기준을 제시하는 문서로서 법규 문서를 제외한 문서를 말하고요. 일일 명령은 당직이나 출장, 시간의 근무, 휴가 등 일일 업무에 관한 명령입니다. 일일 업무에 관한 명령. 공고문서에는 고시와 공고가 있는데요. 고시라는 것은 일단 공고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일정한 사항을 행정기관이 일정한 사항을 일반인에게 알리기 위한 문서를 뜻하고요. 고시라는 것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일정한 사항을 일반인에게 알리는 문서로서 개정 폐지되지 않는 한 지속적인 효력을 유지합니다. 공고는 일정한 사항을 일반인에게 알리는 문서로서 일시적인 효력을 갖습니다. 일시적인 효력을 갖는 건 공고. 고시는 개정 폐지되지 않는 한 지속적인 효력을 유지하고요. 비치 문서란 것은 행정기관이 일정한 사항을 기록하여 행정기관의 내부에 비치하면서 업무에 활용하는 대장, 카드 등의 문서를 말하고요. 민원 문서라는 것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처리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문서와 그에 대한 처리 문서를 뜻하고요. 일반 문서는 이 위 각 문서에 속하지 아니한 모든 문서를 말합니다. 그래서 주로 회보, 보고서 등이 있습니다. 법규 문서, 공문서의 종류 정리하셔야 되고, 연구자, 그죠? 선정 방법. 연구자의 선정 방법. 이건 또 나왔습니다. 이거는 뭐 무조건 나온다고 이번에 전 생각을 하거든요. 7번. 그래서 연구자의 의의입니다. 연구자. 연구자라면요. 국가계약법에 따라서 국가와 정책 연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하는 거죠. 다시 연구자라 함은 국가계약법 따라 국가와 정책 연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합니다. 그래서 중앙행정기관의 과제 담당관 또는 계약 담당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으로 연구자 선정해야겠죠. 그래서 중요한 게 연구자 선정 방법이에요. 선정 방법. 그래서 경쟁에 의한 연구자 선정 방식이 있고 수의계약에 따른 연구자 선정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경쟁은 말 그대로 좀 경쟁 등에 따른 입찰 그리고 협상에 의한 계약 등 2단계 입찰, 그 다음에 대표적인 게 있죠. 첫째, 경쟁에 의한 연구자 선정. 뭐죠? 2단계죠. 2단계 경쟁 입찰. 그 다음에 제한 경쟁 입찰. 그 다음에 협상에 의한 계약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쟁에 의한 그 연구자 선정에 있어서 특징이 이제 위원회의 심의가 생략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심의 절차 그리고 선정 절차죠. 선정 절차. 그래서 절차는 기본적으로 과제 담당관의 그 계약 요청이 있으면요. 계약 체결되는 거고. 두 번째, 수의계약. 수의계약은 좀 경쟁 입찰가보다 좀 더 단순해요. 간단합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에 의한 거는요. 일단 실제 수의계약 대상은요. 일단 긴급히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긴급히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 둘째, 그 계약 금액이 소액인 경우.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계속 공사로 인해서 새로운 입찰 절차가 필요하지 않거나 계약 상대자가 1인밖에 없는 경우. 네 번째, 중소 기업이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입니다. 그리고 연구자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가 있어야 돼요. 위원회 심의.
그 심의계약, 아니 수의계약으로 그 연구자를 선정할 때는요, 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위원회를 개최하고요. 위원회에서 그 사항들을 심의해요. 그래서 심의 결과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건 필요적 요건이고요. 그 심의 사항은 뭐 연구자 선정을 위해서 뭐 계약의 적정성, 그다음에 연구비, 뭐 능력 등등을 검토하고요. 그다음에 자 계약 체결을 요청합니다. 위원회에서 연구자가 선정이 되면요, 계약 부서에 정책, 연구 과제에 대한 사업 계획서 등 계약 관계 서류를 첨부해서 계약 체결을 요청을 하고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과제 및 연구자 선정 결과를 등록하는데, 어디다 등록하냐면은 정책 연구 관리 시스템, 영어로는 프리즘이죠. 프리즘에 등록합니다. 연구자 선정 그 결과를 프리즘에 등록합니다. 목차 이렇게 잡고요. 그래서 연구자 의의부터 적고, 선정 방식은요, 경쟁에 의해서 연구자 선정 방식이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2단계 경쟁 입찰입니다. 2단계 경쟁 입찰이라는 것은 미리 적절한 규격 등의 작성이 곤란하거나 기타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규격 또는 기술 입찰 실시 후에 가격 입찰을 실시하죠. 그래서 이때는 규격 또는 기술 입찰을 먼저 하고요. 그 후에 가격 입찰을 실시하고요. 2단계로 경쟁 입찰이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제한 경쟁 입찰과 같은 경우는 좀 뭐랄까요,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연구계약,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연구계약의 경우, 그죠? 해당 연구과제와 같은 종류의 수행 실적과 수행에 필요한 기술 보유 현황으로 보유 상황 등으로 경쟁 참가자에 대해서 제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 참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참가할 때부터 이미 그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그런 요건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연구 계약의 경우 해당 연구 과제와 같은 종류의 수행 실적이 있어야 되고요. 그 수행에 필요한 기술 보유 상황 등으로 참가자를 제한합니다. 그 다음 협상에 의한 계약이 있는데요. 협상에 의한 계약은요, 계약 이행의 전문성, 기술성, 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및 그 밖에 국가 안보 목적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수의 그 공급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에 협상 절차를 통해 국가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체결합니다. 그래서 계약 이행의 전문성, 기술성, 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그 다음에 그 밖에 그 국가 안보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수의 공급자로부터 제안서를 막 받아서요, 평가를 한 후에 또 협상 절차를 거치고 국가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 체결이 가능하고요. 또 위원회가 심의 생략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국가계약법에 따라 일반 경쟁 방식으로 연구자를 선정하는 경우 위원회 심의 생략합니다. 그리고 선정 절차는요, 우선 과제 담당자가 그 정책 연구과제 선정되면요, 과제 담당자는요, 과제에 대한 사업 계획서, 제안 요청서, 산출 내역서 등을 작성한 후에 감사를 거쳐서 계약 부서에 계약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계약 요청을 하면요, 계약 부서는요, 입찰 공고 후에 조금 더 입찰 공고해서 입찰에 응한 자를 상대로 계약을 체결하는데, 그 제안서 평가나 가격 평가를 실시한 후에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상대로 제안서 및 가격 평가 실시를 하고 낙찰자를 정한 다음에 후에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과제 담당 간의 계약의 요청이 있고, 그 다음에 입찰 공고 후에 입찰에 응한 자를 상대로 제안서 및 가격 평가를 실시하고, 그 다음에 낙찰자를 정하게 되면 계약을 체결하겠죠. 이 수의 계약에 있어서는요, 반드시 사전에 연구자에 대해서 위원회 심의를 하죠. 그 수의 계약의 대상이란 건요,
긴급히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거나 계약 금액이 소액인 경우나 계속 공사로 인해서 입찰 절차에 필요로 하지 않거나 계약 상대방이 1인밖에 없는 경우 등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래서 연구자에 대한 위원회 심의를 개최해서 그죠? 심의를 하죠. 그 심의 사항들은 계약 방법에 적합한지, 그 다음에 연구원들이 연구자는 연구 수행을 위한 전문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그 다음에 연구자가 제안한 연구 계획은 정책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연구자가 제안한 연구 계획이 타당한지, 그리고 실현 가능성은 있는지, 그 연구자가 책정한 연구비가 적정한지, 그 다음에 그 밖의 연구자 선정에 관해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등을 쭉 심의한 다음에 심의 결과서를 작성합니다. 그래서 계약을 체결하면요, 위원회가 그 위원회에서 연구자로 선정이 되면요, 계약 부서에 정책 연구 과제에 대한 사업 계획서 등 계약 관계 서류를 첨부해서 계약 체결 요청을 하면 돼요. 바로 그 위원회 역할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연구자 선정을 하면요, 계약 부서에서 정책 연구 과제에 대한 사업 계획서 등 계약 관계 서류를 첨부해서 계약 체결을 요청하고요. 그래서 과제 및 연구 선정 결과는 과제 담당관은요, 정책 연구 과제와 연구자가 선정이 되면 그 결과를 프리즘 정책 연구 관리 시스템에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절차를 거칩니다. 이거 무조건 나온다고 생각하고요. 이번에 사무관리론의 연구자 선정 방식, 정책 연구 관리와 관련한 연구자 선정 방식 40점, 요거 꼭 준비하셔야 됩니다. 네. 일단 1세트는 막 치고요. 주말인데 컨디션 잘 하셔가지고 20일 한번 파이팅 하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